안녕하세요. 문학줍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조지 버나드 쇼의 피그 말리온입니다. 192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조지 버나드 쇼는 1856년에 지금은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곡물 거래상을 했었지만 경험 부족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비운을 맞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버나드 쇼는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경리로 일하던 그는 성인이 되자 런던으로 갔는데요. 거기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소설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버나드 쇼의 소설은 독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했고 결국엔 희곡 작가로 전환했는데 그 유명한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리크 입센이 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영문학사를 논할 때 결국 빠질 수 없는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묘비명으로도 유명하죠. 조지 버나드 쇼의 대표작 중 하나인 피그말리온은 1913년에 발표되어 그의 오스트리아 빈에서 초연된 작품입니다. 그리스 신화 중 하나인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아 신화를 차용하여 당시 기준으로 현대적으로 변형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작가의 작품들 중 대중적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영화로도 제작되어 작가에게 아카데미상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작품의 주인공인 리자라는 인물은 신화 속 갈라테아와 비교하여 더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감상평 부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리자라는 이름의 여자인데요. 하층민 출신으로 꽃을 파는 일을 하고 있죠. 이런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해보겠다며 나선 사람이 있으니 히긴스라는 이름의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피커링이라는 사람과 내기를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리자의 아버지인 둘리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리자를 사랑하게 되는 프레디도 등장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던에 살고 있는 힐 부인과 딸 클라라는 쏟아지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세인트 폴 교회의 처마 밑에서 프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힐 부인의 아들이자 클라라의 오빠인 프레디는 택시를 잡기 위해서 빗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꽃 파는 소녀인 리자가 힐 부인과 클라라에게 접근하죠. 그녀는 택시를 잡으려고 급박하게 뛰어다니느라 자신이 팔꽃을 떨어뜨린 프레디를 탓하며 힐 부인에게 꽃값을 받아냅니다. 그때 대령인 피커링이 비를 피하러 처마 밑으로 들어오고 리자는 그에게도 꽃을 팔려고 하지만 그는 꽃을 사는 대신 돈을 얼마 쥐어주고 맙니다. 그런데 히긴스라는 남자가 리자의 말을 하나하나 수첩에 받아 적고 있었는데 그는 언어학자이자 음성학자로 누구든 말하는 것만 듣고도 그가 어디 사람인지 출신을 훤히 알 정도인 사람이었죠. 히긴스는 리자가 천박한 영어를 한다며 자신이 그녀를 교육한다면 3달 안에 귀부인처럼 행세하게 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사실 피커링 대령 역시 언어학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고 히긴스와 그는 서로를 알아보고 반가워하죠. 리자는 힐 부인과 피커링 대령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납니다. 다음날 오전에 피커링은 히긴스의 집을 방문하고 두 사람은 음성학과 언어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리자가 히긴스를 찾아옵니다. 그녀는 돈을 내고 히긴스에게 수업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어제 그가 사람들에게 했던 장담을 기억한 것이었죠. 피커링은 히긴스가 리자를 가르쳐 귀부인처럼 만들고 얼마 후 있을 대성한 파티에 소개하기로 그와 내기를 합니다. 자신을 보이는 히긴스는 리자를 받아들여 가르치기로 결심하고는 하녀인 피어스 부인에게 리자를 데리고 가 방을 주고 씻기라고 하죠. 그 사이 리자의 아버지인 청소부 엘프리드 둘리틀이 히긴스의 집에 찾아오고 히긴스는 그가 찾아온 이유가 딸을 찾아가려는 것인 줄 알고 그녀를 데려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둘리틀이 원한 것은 딸을 히긴스에게 맡기는 대신 5파운드의 돈을 얻어내는 것일 뿐이었고 둘리틀의 달변에 감탄한 피커링과 히긴스는 그에게 5파운드를 주죠. 어쨌든 히긴스는 리자를 맡아 가르치게 되고 그는 알파벳을 제대로 발음하는 법부터 상당히 혹독한 교육을 시작합니다. 얼마 후 히긴스의 어머니 히긴스 부인이 사교계의 손님들을 맞아들이는 접대일이 되고 히긴스가 어머니를 찾아와 자신이 하층민 소녀를 가르치고 있다며 그녀에게 선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그때 히긴스 부인의 손님인 힐 부인과 클라라, 프레디가 방문하고 리자를 선보일 생각에만 가득 찬 히긴스는 그들을 퉁명스럽게 대해 어머니를 난처하게 만들죠. 피커링도 찾아와 자리를 잡고 히긴스가 가르친 리자의 모습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곧 리자가 등장하고 리자는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중간 그녀의 출신이 드러날 법한 표현을 쓰지만 힐 부인 등은 그게 요즘 스타일의 화법인 줄 알고 이상을 감지하지는 못하죠. 리자와 힐 부인 등 손님들은 곧 돌아가고 히긴스 부인은 아들 히긴스에게 그의 교육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히긴스와 피커링은 리자를 데리고 박람회에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헝가리 사람으로 히긴스의 제자인 네폰먹을 만납니다. 네폰먹 역시 음성학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으로 피커링은 그가 리자의 정체를 알아낼 것을 우려하지만 리자는 네폰먹을 비롯한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여내죠. 히긴스와 피커링은 흥분에 휩싸여 돌아오고 피커링은 히긴스가 내기에서 승리했음을 치하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리자는 내기 이후에 자신의 거취와 불분명에 불안해하고 히긴스에게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히긴스는 리자를 하대하면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든지 꽃집을 열든지 알아서 하라며 별 생각 없이 대꾸하고 잠을 자러 들어가 버리죠. 리자는 히긴스의 집에서 도망칠 생각으로 몰래 빠져나오고 거기서 놀랍게도 그녀에게 반해 따라온 프레디와 만납니다. 그녀는 프레디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밤새 여기저기를 전전하는데 리자는 히긴스 부인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자신이 무엇을 할지 물어보기로 결심하죠. 다음날 아침에 리자가 사라진 사실을 안 히긴스와 피커링은 흥분한 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히긴스 부인을 찾아옵니다. 그때 리자의 아버지 둘리틀이 방문하는데 자신이 미국의 갑부로부터 매년 4,000파운드의 배당금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둘리틀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으로 인해 이전에 자유로웠던 하층민의 삶 대신에 도덕적인 중산층의 삶을 살아야 하고 친지들을 부양해야 한다며 투덜댑니다. 한편 히긴스 부인은 리자가 아침에 자신을 찾아왔다고 공개하고 그녀를 자리로 불러내죠. 리자는 히긴스와는 달리 피커링은 자신을 신사적으로 대해주었다며 감사를 표시하고 피커링은 그녀에게 자신들과 함께 생활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히긴스는 리자에게 돌아오든지 아니면 원하는 대로 가버리라고 하고 리자는 프레디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공개하죠. 결국 리자는 히긴스를 떠나 프레디와 결혼하고 피커링의 도움으로 꽃집을 열어 장사를 하며 생활해 나갑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은 일방적인 것일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의 대표작이기도 한 이 희곡의 제목은 그리스 신화를 따온 피그말리온인데 작가가 이를 제목을 한 것은 분명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피그말리온 신화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피그말리온은 키프로스 섬의 조각가였는데 아프로디테의 저주를 받아 문란해진 키프로스의 여자들에게 환멸을 느낍니다. 그는 도저히 키프로스의 여자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느낀 것인지 상아를 조각해 실제 크기의 여성상을 만들어내죠. 그 여성상을 사랑하게 된 피그말리온은 아프로디테에게 그 상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빌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사람이 된 여성의 이름을 갈라테이아라고 했습니다. 버나드 쇼의 이 희곡의 기본적인 구성은 이 피그말리온 신화의 구성을 차용해온 것으로 볼 수 있죠. 피그말리온의 역할은 뛰어난 음성학자인 히긴스, 갈라테이아의 역할은 꽃파는 여자인 리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히긴스는 그의 평가대로라면 천박한 영어를 하는 리자를 교육해서 상류층이 사용하는 영어를 하게 해 상류층처럼 보이게 만들고자 하죠. 결과적으로 상류층 사람들이 리자에게 완벽히 속음으로써 히긴스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히긴스의 일방적인 조련이 리자에게 있어서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동력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죠. 저는 이 포인트에서 교육이라는 것의 특성을 하나 발견했는데 교육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자가 원하는 상을 일방적으로 피교육자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육은 일방적인 강요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리자가 한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게 진정한 교육을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원폴거리에 처음 온 날 저를 둘리틀 양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제게는 자기 존중의 시작이었어요. 피커링으로부터 인격적인 존중을 받은 리자는 자기 존중을 시작했고 그것이 그녀에게 변화하고 싶은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죠. 이 지점이 이 작품이 신화와 가장 다른 부분이고 또 이 작품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갈라테이아는 상하에 불과했지만 리자는 분명한 인격체이고 교육을 받는 대상 모두는 상하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이 작품을 통해 인격적인 존중이야말로 교육의 본질적인 조건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자를 통해 인생은 결국 자기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초반부에서 히긴스는 리자와 힐 부인 가족들이 비를 피하면서 나누는 대화를 듣고 리자의 영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뛰어난 음성학자이자 언어학자인 그는 리자의 말만 듣고도 그녀의 출신과 사회적 계층을 금방 간파해냈죠. 전형적인 하층민의 영어를 구사하는 리자를 보면서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박한 영어를 하는 저 아이를 보십시오. 저 영어는 죽는 날까지 저 아이를 빈민굴에 처박혀 있게 할 것입니다. 그가 판단하기에 리자가 사용하는 영어는 천박한 것이었고 천박한 영어를 사용하는 한 그녀는 결코 신분 상승을 이뤄내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말을 볼 때 마치 히긴스는 한 사람의 인생과 신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리자에게 자신에게 배우면 상류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꼬드겨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죠. 결국 리자는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일 정도로 언어에 있어서 환골탈태하긴 했지만 그녀의 인생이 바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긴스와 피커링의 내기가 끝난 후에 리자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불안해했고 히긴스에게 물어봤지만 그에게도 해답은 없었죠. 그는 리자에게 다시 돌아가 꽃을 팔든지 뭘 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대답을 할 뿐이어서 리자를 분개하게 만듭니다. 작가 버나드 쇼는 후일담을 통해 리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프레디와 결혼해 장사를 하며 살아간다는 결말을 제시하고 있죠. 이 작품은 당초에 열린 결말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작가는 후일담을 통해 리자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선택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녀의 결심은 스스로 자유로운 결심이 가능한가 하는 것에 상당 부분 달려있는 것이다. 이것이 리자의 결말에 대해서 버나드 쇼가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리자의 결말을 통해서 인생을 결정하고 바꾸는 주체는 결국 자기 자신이며 다른 누구 또는 어떤 조건이 인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리자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자가 히긴스의 관심을 끌게 되었던 이유는 그녀가 꽃을 팔면서 사용한 영어가 그가 보기엔 천박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히긴스는 그녀의 출신 성분이 하층민이라는 이유에서였는지 그녀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녀를 하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중에 단연 압권인 장면은 리자에게 자신의 슬리퍼를 가져오라고 윽박지르는 장면인데 갑질의 전형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신을 막대하는 히긴스에게 기분이 상해 리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꽃을 팔았지 나를 팔진 않았어요. 리자의 이 말을 해석하면 자신은 꽃을 팔 뿐 자기 자신의 인격을 판 것이 아닌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자신을 하대하느냐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이 고용주나 상사라는 이유로 고객이란 이유로 상대를 너무나 쉽게 하대하고 갑질을 일삼는 사람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았지 자신을 판 것이 아니며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상품을 파는 것이지 자신을 판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노동력과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 자신을 판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팔지 않았기에 히긴스가 리자에게 자기 슬리퍼나 가져오려고 하는 것처럼 부당한 요구를 할 권리는 없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리자가 참다 히긴스에게 한 이 한마디가 가지는 의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강렬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작품은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상대가 한 인격 체험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피그말리온 줍줍이었습니다. 고전이 의미 있는 이유는 시대적 차이를 뛰어넘는 공감을 이끌어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문학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